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교수가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신력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는 과연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온 교환 교수로 일하고 있는 카메론입니다.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한국은 제게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준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은 제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도 온화하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상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2해 전 7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뜨거운 사우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충격적인 습기가 저를 덮쳤어요. 숨을 쉴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 같았고 셔츠는 몇 초 만에 땀으로 흠뻑 젖었죠. 말로만 듣던 동아시아의 여름 습도가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시내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제가 땀을 닦는 모습을 백미러로 보시더니 웃으시며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더운 건 8월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도대체 어디로 오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 여름은 정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단 20분도 견디기 힘들었고 밤에는 땀에 젖은 이불을 몇 번씩 갈아야 했습니다. 한국인 아내 민지는 이건 요즘 더 심해진 거야. 기후변화 때문이지라며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이 끔찍한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아, 한국의 가을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높고 파란 하늘, 빨강과 노랑으로 물든 단풍은 여름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의 가을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어요.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을 때 저는 또 다른 극단적인 기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살던 보스턴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보스턴의 추위가 칼날 같다면 한국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축축한 냉기였어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그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강변을 걷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걷고 있었어요. 하단은 여름, 상단은 겨울인 이 이상한 패션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민지에게 물어보니 바른 감각이 없어져서 괜찮아라는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겨울엔 얼어 죽고 여름엔 삶아 죽는다는 한국 속담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계절을 보내며 저는 한국의 극단적인 기후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 배우게 될 많은 교훈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해 11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는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추운 겨울을 보냈다고 자부했던 제게 한국의 겨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집은 난방이 약했고 바닥 난방인 온돌이 있다고 해도 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마다 귀와 손끝이 아프게 시렸고 아무리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꽁꽁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하 13도의 기온을 확인하고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그저 얇은 패딩 하나에 스카프만 두르고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더 껴입어야 하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이건 아직 따뜻한 편이야. 진짜 추위는 1월에 와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자존심까지 시렸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한국인들은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담담하게 서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디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대학에서의 첫 강의 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바깥 공기가 교실 안으로 세차게 들어오고 있었죠. 창문 좀 닫아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환기가 필요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코트를 벗지 못한 채 덜덜 떨며 강의를 진행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민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운데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야? 다들 얼어 죽지 않나? 그러자 민지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어. 학교에서도 난방을 약하게 틀고 자주 환기를 시키거든. 그래서 우리는 추위에 강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저는 이 극단적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외국인 교수들도 비슷한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그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라며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민지와의 관계도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날씨와 환경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민지의 눈빛에는 점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다 적응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단지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좌절시켰습니다. 그렇게 첫 겨울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에게는 극복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주말이면 민지와 함께 따뜻한 실내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대형 쇼핑몰, 영화관, 카페 등 난방이 잘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벗어나는 순간 다시 차가운 현실이 저를 덮쳤죠. 그리고 그 현실은 제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을지도 몰라.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더니 민지의 눈에 슬픔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고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그 소박한 꿈마저 이룰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국으로 돌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식 겨울나기를 이해해보려 정말 노력했습니다. 온풍기, 전기 매트, 전기장판, 핫팩 등 모든 난방기구를 사들였습니다. 뜨거운 국물 요리를 매일 먹으려고 했고 이중창에 문풍지까지 붙여보았지만 도무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이불 안에서도 발끝이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지는 옷을 겹겹이 껴입고 이불을 세 겹 덮으면 되라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자러 누울 때마다 마치 북극 탐험을 준비하는 듯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양말을 두 겹 신고 내복과 잠옷을 껴입고 모자까지 쓰고 누워야 했습니다. 출근길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바람이 불면 그 차가운 기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한국인들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패딩 안에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날씨에 단련되어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난방 온도를 몇 도 더 올려달라고 민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한숨을 쉬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이 추위를 참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민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죠. 민지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겨울이면 방 한 칸만 따뜻하게 해서 가족 모두가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민지와 대화조차 피하게 되었어요. 매일 같이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날씨 이야기로 끝나는 대화가 저희 둘 다를 지치게 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투정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따뜻한 실내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영화관, 카페 등 난방이 잘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화관에서 나오는 길에 민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어떤 점이 좋아서 여기 온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와의 사랑,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커리어의 발전 등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 극한의 환경 앞에서는 흐릿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지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기후에 대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관계 전체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같은 학교의 한국인 교수들과도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회식 자리에서 그들은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소주를 마시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그저 떨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날씨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도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추위에 약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도 춥다면서요? 보스턴은 눈도 많이 오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의 추위와 보스턴의 추위가 얼마나 다른지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 경험이 그저 외국인의 투정으로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그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동료의 소개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학적 고찰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날의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대 지리학과 김 교수의 강연은 처음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반도의 자연 조건은 혹독합니다. 북쪽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이 몹시 춥고 남쪽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이 무덥습니다. 이런 극단적 기후와 제한된 자원은 사람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한반도의 기후가 한국인의 국민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단적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김장문화, 온돌, 마을 공동체 등은 모두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극심한 기근과 혹한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인내심,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원동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불편함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한국인 모두가 그렇게 자라왔다. 그 순간 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편안함만을 생각했고 한국의 환경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질문자가 아닌 경청자가 되어 민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초등학교 시절 겨울이면 교실에서 장갑을 끼고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난방은 제한적이었고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몸을 녹였다고 했어요. 민지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식량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 서로 체온을 나누며 버텼다고 합니다. 김장을 담그고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며 식량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불편함만 생각하며 투정을 부렸던 모든 순간이 부끄러워졌어요. 어쩌면 한국의 기후는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민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라고 말했더니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기후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항상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겪어왔고 그것이 문화와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기록들은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 남아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마치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찾아온 1월의 어느 날, 저는 버스를 기다리며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상태였고, 얼굴은 바람에 따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처럼 투정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계시던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난로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작은 손난로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외국에서 오셨죠? 우리나라 추위는 좀 달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이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추위를 견뎌왔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버틸 수 있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 생존을 위한 협력의 본능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후에도 그 순간의 감동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국의 겨울 풍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노점상은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추위에 굴복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대학에 도착해서 강의를 마친 후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처음으로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초대를 받는 쪽이었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시며 추운 날씨에 대한 농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과 진정한 동료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난로, 동료들과의 회식, 그리고 제가 느낀 변화에 대해 말이죠. 민지는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드디어 한국인이 되어가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추위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것들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배워온 것 같았습니다. 교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겉옷을 입은 채 수업을 진행했어요. 제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오히려 더 존중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생 한 명이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교수님, 한국 사람처럼 추위를 잘 견디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 어떤 칭찬보다도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단순히 기후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겨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할머니처럼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며 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왔던 것이죠.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산행이 처음에는 미친 짓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본 눈 덮인 서울의 풍경은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오른 등산객들이 서로 간식을 나누고 따뜻한 차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대학의 한국인 친구들도 늘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의 기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더 가까이 다가와 주었어요. 어느 날은 한 동료가 직접 만든 핫팩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비법이에요. 생강과 쌀을 넣은 주머니인데 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져요라고 말하며 건네준 그 작은 선물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겨울이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삶의 따뜻함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 솜장갑을 샀어요. 겉은 가죽이고 안은 보송보송한 솜으로 채워진 장갑이었습니다. 파는 할머니께서 이거 진짜 따뜻해요. 예전에는 다들 이런 거 끼고 살았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민지와 함께 뜨거운 된장찌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제야 왜 당신이 겨울을 버틸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날씨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신에 다가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겨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춥고 불편했지만 그것은 이제 저에게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알아가는 것처럼 저는 한국의 겨울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제안으로 우리는 주말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방에 있는 한옥 체험관, 전통 찜질방, 심지어 한국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까지 해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찜질방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고 차가운 물로 몸을 식히는 과정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느낌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외국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우리는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모두 이겨내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날씨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온 것이었습니다. 추위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이제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소나기,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그 모든 것이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형성해온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한 번은 시골 마을의 김장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과정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며 일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통해 기쁨을 찾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시장 안작은 식당에서 저는 종종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외국인인데 한국 음식 잘 드시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진짜 한국 사람 되려면 김치찌개 먹을 때 땀 흘려야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매운 음식을 더 자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점 그 매운맛이 주는 독특한 쾌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이 한국에 왔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피부는 더 탄력 있게 변했고 눈빛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계절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얻은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씨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하는 대신 함께할 계획들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남산에 눈 구경 가볼까?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서 봄을 느껴볼까? 그 등의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연 환경이 저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적응력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편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저는 더 깊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기후와 역사 관련 책들을 읽다 보니 한반도의 기후가 역사적 사건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신 대기근을 이겨낸 정조의 통치력에 대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 극심한 가뭄과 한파로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정조는 국고를 개방하고 창고에 곡식을 나누어주며 민생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나은 농업 기술과 식량 저장 방법을 개발하도록 장려했다고 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태풍을 막고 실패했던 몽골의 일본 침공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이끈 몽골 제국의 일본 원정이 2번이나 태풍 일본에서는 신풍, 즉 카미카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로 인해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자연히 때로는 국가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칭기즈칸조차 날씨를 전략의 변수로 삼았다는 사실은 한반도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실감하게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그토록 넓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후 조건을 철저히 연구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절에 전쟁을 일으켰고 적군이 날씨로 인해 약해졌을 때 공격했다고 해요. 한국의 민속 문화에도 기후는 깊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농사 일정을 담은 24절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 문화, 심지어 전통 가옥의 구조까지 모두 자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 제한된 연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과학적 발명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현대 역사에서도 기후와의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극심한 추위 속에서 싸워야 했던 군인들의 이야기, 산업화 시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까지. 한국인들은 항상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 부부가 시골 농가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민지의 아버지는 얼어붙은 밭을 갈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이런 추운 날에도 일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민지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농부는 날씨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일하는 법을 알아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한국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날씨와 관련된 전시물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사용했던 보온 도구들, 한파를 예측하기 위한 천문 관측 기구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돼. 당신들은 그저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온 거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자연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 그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는 거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눈발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참을성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한국의 겨울 바다를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민지와 함께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얼어붙은 손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자연과의 끊임없는 대화였으니까요. 작은 횟집에서 그날 잡은 신선한 물고기를 먹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주는 신선함과 달콤함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도 특별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어촌 마을을 걸으며 민지는 자신의 어릴 적 겨울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겨울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셨어. 집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한국의 겨울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의 시간, 내면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민지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면 더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윷놀이, 화투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발달한 것도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지혜였던 거죠. 저도 처음으로 윷놀이를 배웠는데 그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놀이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전쟁 이후의 힘든 시절, 극심한 가난과 추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겨울이 길고 춥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건 아니야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세대의 끈질긴 생명력과 희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온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지역 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강원도의 눈꽃 축제, 전라도의 김장 축제 등 각 지역마다 계절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축제를 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속에서 한국인들의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연의 제약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꽃 축제에서는 눈으로 만든 조각품들, 눈썰매, 겨울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눈 위에서 뒹굴며 어린아이처럼 즐겼어요. 그때 문득 이렇게 놀 줄 알았다면 왜 이제까지 겨울을 두려워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민지와 함께 전국의 벚꽃 명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면 산과 들에서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이면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코앞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을 바라봅니다. 매 계절마다 그 속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생동감, 여름의 활력, 가을의 성숙함, 겨울의 고요함. 각각의 계절이 주는 독특한 감정과 경험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름의 습도와 겨울의 한파는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이 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환경을 바꾸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적응의 문제를 넘어 삶의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김장을 준비하며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작년에는 구경만 했던 김장을 올해는 직접 참여하기로 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버무리는 과정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문화적 행위인 거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옷을 겹겹이 껴입고 된장찌개에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이 정도면 아직 따뜻한 편이지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가 되었지요. 이제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계절을 견디며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강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 부부는 한강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롱패딩에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해할 수 없었을 광경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실용적인 선택인지 알게 되었어요. 발은 어차피 감각이 없어지니 굳이 불편한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저도 이제는 가끔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근처 편의점에 갑니다. 민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의 기후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학술적 성취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 저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소나기,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각 계절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도전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민지와 함께 강원도의 스키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그 추위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후 환경과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기후 적응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국민성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여름 또다시 찾아온 폭염 속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38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는 에어컨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식 더위 극복법을 시도해 보았어요. 열무국수를 먹고 수박과 팥빙수로 더위를 식히며 저녁에는 한강변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 노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그분은 젊었을 때는 더위도 추위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감사합니다. 또 한 계절을 볼 수 있다는 것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불편함이 아닌 축복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올해 김장은 저희 부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의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처음 제안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지만 이내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즐기고 이해하려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시더군요. 민지와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지내다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졌어요. 때로는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이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따뜻함,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강인함.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의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날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매일매일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겨울 방학마다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계절과 문화라는 주제로 답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도의 눈 내리는 마을, 전라도의 김장 문화, 경상도의 겨울 바다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한국의 겨울이 품고 있는 다양한 얼굴들을 탐색하죠. 학생들은 물론 저 역시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난 답사에서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장작을 패고 김장을 담그고 고추와 물을 말리는 과정이 마을 전체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그 작업에 동참하며 즐거워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겨울 지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한국의 사계절을 통해 제 건강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기후 조건 속에서 적응해온 몸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체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민지는 한국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단련된 거야라고 농담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어? 라고 물었던 그들도 이제는 너 정말 변했구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대답하죠. 한국 생활 4년 차,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계절의 한국, 사계절의 지혜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계절과 그 속에서 발견한 문화적, 철학적 통찰을 담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민지와 여러 한국인 친구들이 동참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경험한 생생한 사계절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손난로를 건네주신 할머니, 농사일을 멈추지 않는 장인어른, 겨울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폭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시장 상인들. 그들 모두가 한국의 계절을 이겨내는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계절 음식 문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 같은 봄나물로 몸에 겨운에 쌓인 독소를 풀어주고
여름에는 삼계탕이나 추어탕으로 땀으로 빠져나간 영양분을 보충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물로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로 몸을 데우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통해 인생의 깊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봄이 주는 희망, 여름이 주는 활력, 가을이 주는 성찰, 겨울이 주는 인내.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단계와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계절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는 깨달음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눈이 많이 내린 날 우리 아파트 단지의 눈 치우기 작업에 자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웃들과 함께 삽을 들고 눈을 치우며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오히려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누군가 내온 따뜻한 어묵탕을 나누어 먹으며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겨울이 가르쳐준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 수업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실의 창문을 열어두고 수업을 합니다. 물론 영하의 날씨에는 적절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키죠. 학생들은 처음에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교수님이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한국의 여름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습도와 열기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저도 이제 한국인들처럼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하기, 더울 때 뜨거운 차나 매운 음식 먹기 등의 방법들이요. 특히 저는 한국의 전통 부채에 큰 매력을 느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부채들이 이제 저의 여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민지와 저는 이제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양국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어요. 특히 저는 아이가 한국의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봄의 벚꽃놀이, 여름의 물놀이, 가을의 단풍 구경, 겨울의 눈싸움. 그 모든 경험이 아이에게 풍요로운 감성과 지혜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저에게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힘든 날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의 끝없는 비와 습기,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은 여전히 저를 시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를 즐기게 되었어요. 모든 날씨에는 그에 맞는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저는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삶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여름은 열정과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쉬어갈 필요성을 가르쳐주며 가을은 감사하는 마음과 내면의 성찰을, 겨울은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과 깊이 연결된 지혜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를 일상에서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절기마다 먹는 특별한 음식들, 계절에 맞춰 바뀌는 옷차림, 심지어 인사말에도 녹아있는 계절 의식 더운데 건강하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등을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적 지혜를 느낍니다. 이제 저는 민지와 함께 계절의 변화를 축하하는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 아래서 소풍을, 여름이면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하루를, 가을에는 단풍 구경과 함께 밤줍기를, 겨울에는 첫눈이 내리는 날 따뜻한 술과 함께하는 저녁을 즐깁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우리의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저는 전에 없던 감수성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의 미세한 변화, 하늘색의 미묘한 차이, 공기 중의 습도와 온도의 변화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감각들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강의 중에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벚꽃이 활짝 폈네요. 또는 첫눈이 내리는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신기해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여전히 특별한 순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자신들의 일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계절이 저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균형입니다. 자연은 항상 균형을 찾아갑니다. 더운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있고 화창한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때로는 쉬어가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요. 한국의 사계절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완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벚꽃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름의 소나기는 여전히 격렬하며 가을의 단풍은 여전히 화려하고 겨울의 눈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일부가 저에게도 깃들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주는 모든 도전과 아름다움을, 불편함과 편안함을, 고통과 기쁨을 모두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민지와 함께 뜨끈한 찌개를 먹으며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또 다른 작은 행복들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계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요. 한국의 사계절은 저에게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제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날씨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